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총 5일간 진행되는 롱 코비드와 후유증 대처를 위한 서울 시민의 슬기로운 생활 라이브 방송 진행을 맡은 강량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롱 코비드 후유증에 대한 주제로 5일간 진행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이후 코로나19 위중증에 대한 우려는 줄어드는 분위기지만 감염으로 인한 오랜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무려 80%가 겪는다는 피로감 호소는 물론 미열과 시력 저하, 미각과 후각 상실 등 후유증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롱 코비드 후유증이 무엇인지, 이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튜브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접속하고 계십니다. 포스트 코로나 롱 코비드 후유증 다들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이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을 해 주실 텐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도 남겨주시고 또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진행되는 마음치유 집중주간은 전문가 포럼, 롱 코비드 후유증 특집 방송, 롱 코비드 후유증 마음챙김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 롱 코비드 후유증을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작인 만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롱 코비드 후유증에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안, 우울 같은 심리적 상태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주제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께서 롱 코비드 후유증과 심리 상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겁니다. 지난 2년 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아마 서울 시민 그리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님 이름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명순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 코로나19 심리방역을 위한 인식조사, 코로나19 대응체계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의 경험과 건강 영향,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조사를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셨고, 그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이라던가 학술 발표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유명순 교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지만 일정상 온라인 줌 접속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저도 이어폰 끼고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유명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아까 제가 서울시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귀중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또 그 분석을 하셔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해주셔서 이제 기자인 저도 굉장히 너무나 잘 활용을 했었고요. 또 그런 보도를 접하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나 혹은 나의 이웃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롱 코비드 후유증과 정신건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표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유명순 교수님 줌으로 배워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준비해 오신 자료 시민들께 발표해 주시면 일단 그 발표 듣고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님께서 오늘 사회를 맡아주셔서 마음이 아주 편하고요. 워낙에 잘 진행해 주시니까 자리에 초대해 주신 김현수 센터장님과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물론 요즘 많이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비대면의 조건을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일정 속에서나마 또 부족하나마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게다가 보니까 5번에서 걸쳐서 이루어지는 자리라는데 그건 첫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긴장도 되고 그러는데요. 아마 다양한 전문가분들께서 부족한 부분들 또 다양한 듣고 계시는 서울 시민이나 관계자분들의 이 궁금증 같은 것들을 잘 채워주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보이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잘 보이지 않으면 그 주최 측에서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40분이나 그 이내로 발표를 마치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겠고요. 사실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래의 프로그램 제목인 롱코비드와 후유증 대처를 위한 서울 시민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되 몇 가지 이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제가 발표자로 오게 된 배경일 수도 있고 제가 한 연구의 배경일 수도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 사회자이신 강양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완화됐지만 아직은 끝을 점 찍을 수는 없는 이 현재 상황에서 나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닥쳐왔던 위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특징적으로 보였고, 왜냐하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그 이상이 되면 어떤 공통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달라지지 않은 건 무엇일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코로나19가 이 2년은 물론이거든요. 연차로 치면 3년 차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이 감정의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롱코비드를 생각함에 앞서서 이 더욱 취약하다라고 제가 이 주목했던 여러 집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동안에 혹은 그 이전부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체감 실업자들과 우리들의 코로나19 속에서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보건소 인력의 경우를 놓고 코로나19 장기화의 웰빙 영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는 어떤 여기서의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의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 이 롱코비드라는 말이 딱 제목에 있어서, 그러려면 듣는 분들이나 말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이 자료, 오늘의 영상을 활용하는 분들 사이에 롱코비드가 뭐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제 저와 같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 연구를 직업으로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어떤 후유증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후유증도 워낙에 범위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왼쪽 이게 외국 자료라서 그렇지만 미국 우리로 치면 국립보건원이죠. 저기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그 코비드 이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을 더 잘 찾고 또 그 의미를 이건 해당이 되고 저건 해당이 안 되는 보통 이런 기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이 너무 넓게 잡아도 혹은 너무 좁게 잡아도 실제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한참 막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른쪽도 이걸 오늘 다룰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롱 코비드 속에서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인 웰빙의 문제는 지금 저 오른쪽은 바로 얼마 전에 나온 학술 문헌인데요. 미국의 보훈처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다 보니 코로나로 진단을 받고 이제 겉으로 보면 회복이 되었고 시간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불안의 문제나 우울의 문제나 기타 여러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겪을 위험의 크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에 이 롱코비드, 즉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를 다룸에 있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아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 내용이라는 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즉 오늘부터 닷새 또는 5회로 진행되는 이 롱코비드와 우리들의 정신과 마음을 살피는 문제가 없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이제 가장 좋은 때고 이제부터 전문가는 물론이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내가 케어가 필요하고 누군가와의 이 전문가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내 문제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이 주의력을 높이는 그런 거를 일깨우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앞으로 연구 참여가 이제 기획 단계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늘 이게 롱코비드 즉 코로나를 겪으신 우리 서울 시민 혹은 전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리와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이제 어떤 자신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의 제 조사에서 이런 일을 겪은 우리들에게 심리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나 특히 그중에서 더욱 취약한 분들에게서 어려움이라는 게 나타난다면 그건 이 연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보자는 자리로 이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신건강의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초점이나 관찰의 마음은 정신병리를 다루는 의학적이고 약과 관련된 그런 접근 혹은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를 마음 건강을 실제로 돌보고 챙기시는 심리나 아니면 복지나 여러 가지 이런 케어를 제공하는 분들의 접근보다는 저는 전반적인 우리 지역사회와 사회적인 웰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그 사람의 어떤 정신건강적인 취약성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 코로나19 동안에 취업을 준비했던 그런데 지금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계속 2년 넘게 해야 되는 하지만 내가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일하는 가정을 계속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장소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마스크에 대한 주의를 자꾸 주는데 그런 저에게 물건을 던지는 손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나름의 뜻을 품고 헌신하고자 코로나19 업무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좀 과도하고 모욕적인 민원 속에 시달리는 보건소에 입사한 어떤 이 인력분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런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게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맥락 속에서 맺고 있는 관계와 코로나19를 한 명이라도 살리고 한 명이라도 위중증을 줄이기 위한 건 좋지만 그 일을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의 이 어떤 소속감이나 연대나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고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아이를 돌보고 재택근무를 하는 다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이 가정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코로나 후유증 속에 나타나는 피로나 아니면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우리의 구조의 문제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와 같은 것들이 제가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우리가 사회생활 또 코로나19 3년 차 동안 겪었던 온갖 가지의 많은 일들 중에서 굉장히 부당하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일이나 모욕과 차별을 공개적으로 겪는다든가 나는 나름대로 했는데 내 주변과 우리 사회가 이걸 굉장히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효 취급을 하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컨대 제가 2017년부터 주목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울분이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울분이 제대로 적절하게 발견되고 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굉장히 극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이런 일들을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부터 보여드릴 결과는 큰 가정이 있는데 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한 이유이기도 한데 위험이 있을 때 전문가분들이 아니면 최신 지견을 아주 이 석학과 권위자들이 알려준다 해도 정작 나는 내가 처한 지금의 조건과 위치 속에서 지난 나의 어떤 경험 속에서 스스로 주관적으로 이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물론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백신 접종 때도 우리가 겪었고 그다음에 이 거리두기 조치일 때도 겪었지만은 그 각자가 서로 다르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위험의 크기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조금 좁힐 수 있을까라는 즉 소통의 관점에서 이런 위험을 관리하고 지시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소통하고 소위 가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이 조율을 하고 서로 격차를 좁혀가는 관심에서의 이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숙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열심히 왜냐하면 그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상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나만 맞다 내 말이 진리다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어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위협 그게 다음번에는 A라는 바이러스가 B라는 바이러스로 바뀔 수도 있고 뭐 화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큰 위협이 닥치면 사람들이 그거에 걸맞은 태세를 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마스크를 쓴다 공공장소에 가는 걸 줄인다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이 입력을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판단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일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나와 내 가족은 물론이지만 내 주변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난 경험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갖추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높으면 똑같은 위협에도 불확실성을 적게 느끼지만 그런 뭔가 전문가나 정부 당국이나 외국도 별로 이런 지식과 수준이 별로 기술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불확실성이 확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불안과 공포의 느낌을 키우게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태세가 수동적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 겁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1년, 3년이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전과는 다른 정신건강 내지는 마음의 상태의 태세를 갖추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시간상 요건 넘어가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는 코로나19는 맨 처음을 한번 2020년을 생각해 보시면 메르스를 크게 떠올리면서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표현을 하기를 무리한 습격이다. 바이러스는 물론 성격이 없지만 굉장히 우리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습격을 공격을 받은 외부에서 막 닥쳐온 거죠. 당연히 급히 스트레스가 올라가는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겨서 학교, 직장, 우리 지역사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모든 곳 속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이걸 사회적으로는 많은 언론이 정상이 아니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서 예를 들어 장애가 있으시거나 정신적으로 취약하시거나 돌봐야 될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내가 오늘 하루 움직이는 게 나의 오늘의 이 생존을 좌우하는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이러스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고 하지만 바이러스만큼 중요한 나의 생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탈을 하거나 위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걸 알지만 어떻게든 이 보상금으로 어떻게 메우면서 어떻게든지 몰고 가자. 와 같은 많은 진실들을 드러냈었다. 이건 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기억 속에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이 재작년 3월 이후에 계속되었던 그 수준과 종류는 다양했지만 계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학자들이 정신건강의 위협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면에서 저는 요즘도 요양원에서의 대면 면회가 되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정신적으로 평안해지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 특히나 우리가 위험성이 높다라고 해서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어쩌면 바이러스보다 그분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었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긴 시간 고립과 분리를 겪었고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 결송합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의 한 부분으로 기억될 용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겪는 많은 어떤 일들 혹은 내가 꿈꿔왔던 일들을 충족을 해야 인간은 사회적으로 목적을 달성한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변경되고 지연되고 늦어지고 취소하고 이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목표감 내지는 성취감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도 거리두기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런 이동의 자유라든지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외국보다는 나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었던 뭐 힘들면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힘들면 때로는 박차고 나가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긴 시간 우리의 일상과 자유가 제한 박탈되었던 일들이 있었고 이 한국의 방역의 성과 이면에 있었던 의료 인력을 비롯한 수많은 공적 그리고 민간의 인력들의 이 그러니까 소진감이나 고갈이 이어졌었고 우리도 모르게 이 위반을 하거나 이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엄벌, 책임자 처벌을 하듯이 엄벌하고 징벌하고 그렇게 하면서 끌고 가고 일괄되게 수직적으로 이 중앙에서 통치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오는 가운데 바이러스의 감염을 충분히 여유를 갖고 돌아보고 어떤 의미를 찾아보고 이러기보다는 계속 그 즉각적으로 직자적으로 끌고 가고 해결되면 좀 풀어주고 다시 조이고 풀고를 오랜 시간 해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일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지가 참 없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제가 지금 13분 정도를 쓸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이제 자료인데요. 도표 자체는 조금 나중에 자료로 공유해 드리고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포인트만 짚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강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20년 1월 20일에 첫 이 국내에 감염 사례가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의
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제가 그 열흘 뒤인 1월 30일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이번 5월까지 계속 이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 예를 들어 여러 협력 기관들에게 혹은 제가 갖고 있는 연구라는 조건을 활용해서 간단한 문항이지만 물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문항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위험의 크기를 평가할 때 야, 앞으로 3년 안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1년 안에 이런 문제가 터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고려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는 건 근데 그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될까라는 거를 심각성의 크기로 비교합니다. 즉 얼마나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높을까와 그 일이 만약에 벌어지면 얼마나 심각할까를 보통 앞에서 제가 다시 이게 보이기를 바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소위 likely 그러니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있고 전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있고 그런데 한번 일어나면 생명을 앗아가고 큰 피해가 생기는 심각한 일이 있고 일어난다 한들 결과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일이 있을 겁니다. 발생 가능성도 낮고 결과도 별게 아닌 이런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조치가 있을 때 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으면 이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심리와 인식은 정말로 이렇게 경직이 되고 공포 속에서 문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때에 걸맞은 소통과 그리고 안심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는 이때에 맞게 예를 들어 역으로 이건 사람들이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문제는 심각할 수 있다라고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오렌지라고 보시고 전문가들은 이걸 사과라고 봐서 서로 좁힐 수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즉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닥쳐온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어느 정도의 발생 가능성과 얼마나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게 언제나 이 발생되면 이건 심각한 일이야 라는 인식이 나한테 이 일은 벌어질 수 있어 라는 인식보다 높습니다. 격차가 꽤 큽니다. 전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손도 잘 씻으니까 우리 직장에서는 관리를 해주는 담당자도 있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내가 감염될 가능성은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위험도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전문가분들과 방역당국이 그러니까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위험을 잘 설명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은 하나쯤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막 60, 70%씩 감염될 수 있다고 이걸 2년 넘게 살았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지점은 감염이 되면 우리는 그동안 사망을 기준으로 혹은 위중증을 기준으로 치명률을 계산을 해왔죠. 그런데 치명률을 보면 최근에도 0.13 정도였고 높았을 때 2점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 국민들은 훨씬 더 높은 태세로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다. 걸리면 이건 뒷수습이 안 된다. 이렇게 심각한 일로 처음부터도 여겼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우리나라의 한국의 방역, 누가 K방역으로 하던 뭐 코리아 방역이라고 표현을 하던 중요했다. 근데 이 심각성이 얼핏 보면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물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심각성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즉 이런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조치들에 대한 수용도 높았고 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폐를 미치지 않겠다는 즉 민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좋은 이 탓인과 더불어 뒤집어 말하면 제가 뒤에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걸렸을 때 나에게 쏟아질 비난 걸렸을 때 내가 이제 나에게 벌어질 어떤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감지한 이런 다면적인 다양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데 아까 강 기자님께서 모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 이후에 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특히나 오미크론 이후에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동안의 조사 중에 가장 높아지면서 지금 5월이 돼서 조금 꺾였지만 이때 즉 오미크론 때는 델타나 초기에 비해서 높은 감염 발생 가능성 인식이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이 2월 26일부터 2021년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제가 도입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독성이 이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켜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아주 중요하게도 이젠 감염됐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되는 일들 이제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이제 스스럼 없이 우리가 나도 걸렸었어 나도 지나갔어 라고 이야기한 것과 이 하락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실제의 이 10대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었던 암과 같은 것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각한 나의 위협, 사회적 위협으로 인식했고 이거는 외국의 이 국제 리서치 센터에서 비교한 바 유럽의 시민들보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코로나19를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로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높다라고 한 결과와 거의 숫자도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재본이 2022년 5월에 재본이 이게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9명 수준으로 심각한 국가와 나의 위협이라고 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그 수준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이게 우리가 겪어낸 현실의 결과다.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그때만큼 두려움과 불안, 공포가 뚝 떨어졌는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애착의 속을 정말 긴장하면서 살았던 동안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관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롱코비드의 관점에서 저는 살펴볼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시간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한 20분이 지나서요. 뉴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계속 불안의 감정을 1순위로 느껴왔는데요. 흥미로운 점들은 분노의 감정인 거죠. 즉 이때가 언제냐면 집단 감염이 있었을 시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 뭐 수칙을 어기거나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감염이 확산되거나 유흥시설에서 이제 좀 5월이 돼서 좀 풀어지는가 했더니 집단 감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나 아니면 어떤 광장에서의 어떤 특정한 이해를 갖고 있는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더더욱 더 뭔가 왜 나처럼 하지 않나 왜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작은 소수가 전체의 의지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노의 감정 같은 것들. 이건 제가 썰을 푼 게 아니라 개방형, 주관식으로 짧게 왜 이런 감정을 느꼈느냐에 대한 대답을 했을 때 무책임, 몰상식, 무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이 분노의 감정으로 분노가 높아졌다라고 해당되는 분들의 대답에서 나온 걸 가지고 유추를 해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의 높은 감염의 심각성 인식, 외국의 한동안 뉴스를 기억해 보시면 너무 코로나를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고 나는 이겨낼 수 있고 내 자유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이런 거와 다르게 높았던 우리들의 주의력에는 이면에는 확진이 되는 것보다도 때로는 더 높았었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빨간색, 확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파란색이라면 제가 앞에 시기를 잘라서 그런데 한동안 우리는 기억하시겠지만 이 강도 높은 이 정보 공개 속에 살아오면서 야 이거 진짜 걸리면 큰일이고 예를 들어 유명준이라는 사람이 보건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해놓고서는 자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카페 가고 어디 가서 감염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고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비난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게 했었던 하나의 성과는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과만을 자르고 본다면 잘한 일이고 좋은 거라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건강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속도가 감염자의 숫자만큼 빠르진 않았었다. 또 하나 같은 맥락에서 감염된 사람이 잘못한 거다. 감염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릴 때 빠른 쾌유와 회복을 바라며 일단 모든 걸 잊고 어서 건강을 되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3명 이상이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 잘못이고 그 사람은 막을 수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지금의 우리의 두려움의 핵심은 코로나가 안 끝날까 봐, 또 비슷한 코로나가 나타날까 봐 자연스럽고 저도 사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걱정은 롱코비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출처가 달라졌을 뿐 우리의 걱정과 우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주변을 믿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믿고 우리의 이 자신을 나 자신을 믿고 이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지난 우리의 경험에서 자란 것들을 새기면서 우리의 일상을 좀 더 활짝 열어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위험한 사람들을 돌보고 챙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저의 고민거리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초기에 확진자분들은요. 이미 확진이 되셨고 위중증이 되실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보다 내가 확진이 됐다는 이유로 남에게 주변에서 받을 비난과 피해를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여러 귀중한 자료 중에 당시 경기도와 또 이제 다른 지역의 자료는 제가 2차로 활용을 했는데 그 확진자분들과 밀접 접촉자분들의 지금의 오미크론발 밀접 접촉자와 확진자분들의 태세, 마음의 이 그림하고 초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롱코비드 후유증에 주는 학술적으로는 이제 초기 확진자분들의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 또 다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다음번에 비슷한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이분들을 어떻게 좀 더 마음 돌봄을 잘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숙제를 준 게 아닌가. 최근에는 감염된 분들에게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확진이 된 분들은 그러니까 확진되지 않은 분들은 이 일이 생기면 뭔가 큰일이 될 것 같다라는 심각성의 인식이 훨씬 높아요. 근데 확진이 실제로 대부분 분들은 나는 또 걸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확진이 안 된 분들보다 더 높은 게 매우 흥미롭죠. 그러니까 한번 걸리셨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확진이 됐지만 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으시고 그 생각과 이 일은 심각한 일이라는 인식이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면 아직까지 잘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확진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확진이 되면 이건 나한테 꽤 큰 심각한 일이 될 거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 감염과 관련된 심리에서 이제 흥미롭고 또 의미가 있는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일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까웠던 점들인데 그동안 계속 똑같이 위험인식과 같이 100점이 옛날 일상입니다. 0점은 완전히 나의 일상이 락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아직도 우리가 훌쩍 점수가 클수록 좋은 건데 마음 같아서는 한 80점 되찾았습니다. 90점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이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일상이 많이 돌아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도로 높은 점수를 보일까? 아니면 계속 이 수준일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멀쩡히 일상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낮게 깎아버리는 경향이 있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럼 이 평균, 즉 이 점수를 70, 80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집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셨고요. 중간에는 주부분들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구 경북의 그 주민들께서 단지 내가 그 지역에 산다라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경험이 있으셨고 주부들의 돌봄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점수가 낮은 집단 중에 언제나 등장하는 건 저소득층이십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코로나19 2, 3년은 저와 같이 그래도 직업이 보장된 사람들의 코로나19의 3년과 같지 않은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계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의 관점에서는 이 수치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뭐 거의 90이면서 점수가 낮아지네 라고만 볼 수 없는 문제고 특히나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의 질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오히려 이렇게 낮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하는 건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보통의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약물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아닌 보통의 시민들에게는 코로나19가 앗아가 버린 가장 큰 자원의 손실은 자기 개발의 기회, 소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거를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의욕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 흥미와 의욕의 감소랑 자기 개발의 기회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자살 예방은 하나의 제목이고 우리들의 회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소하지만 와닿는 그런
의욕과 그리고 자기계발 기회를 확장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동안에 지속해서 나타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즉 스트레스의 내용은 방전,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지치고 이제 좀 새로워질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거다. 왜냐하면 워낙에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우리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코로나에 집중하고 코로나에 단결하고 코로나로 일체감 속에서 살아왔던 3년이라면 누구라도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스트레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들이 뒤에 좀 나오고 있고요. 역시 시간상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특별한 집단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근데 참 제가 좀 부정적인 결과들만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되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도 그중에 성장하는 집단들이 있고 성장의 기회가 있다. 그걸 도입을 해서 질문을 해보니 우리가 늘 이 고위험층이라고 보호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고 이렇게 차단해야 될 것처럼 여겨졌던 고연령층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내 주변의 관계의 소중함을 이렇게 다시 느끼게 했던 응답은 청년 세대들보다 높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방역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취약하고 허약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만 이분들의 주인을 이 사람 우리 이 연령대를 주인으로 놓고 보면 의미를 되새기고 성장의 기회를 얻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 동안에 나를 도와주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한두 명 이상씩 있지만은 적지 않은 숫자가 아예 없거나 있어봐야 한 명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 외로움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이제 해외에서 사용하는 척도를 놓고 보면은 교제의 부족이 아무래도 고립과 소외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장기화의 영향에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사회적인 얘기라 시간이 뭐 2시간짜리 강의였다면 다 하겠지만 그냥 짚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대답을 보면요. 우리는 변칙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중앙 집중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 방역을 대응한 그런 태도와 태세가 보여집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방역 실천도를 외국이 보면 깜짝 놀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해외에서 역시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 마스크 쓰기는 사실은 처음에 60%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90%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는 마스크 이게 무슨 입 하나 가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 약한 사람들이 쓰는 거다 의료인만 쓰는 거다 그랬지만 우리 국민들은 애초부터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거는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유익함의 판단의 수준이 아주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익함의 판단이 실천을 견인해 준 거죠.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자 옛날에는 코로나19가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가치가 안전이었다면 지금은 신뢰에 대한 거,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우려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적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뢰나 개방적인 거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는 감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타나 줘야지만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신뢰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나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특히나 정부가 하는 이 코로나 정례 브리핑이 초기에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유익함이나 중요성 인식을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소통을 바꿔줘야 아마 강양구 기자님이 더욱 전문이시니까 여러 아이디어가 있으시겠지만 말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정보는 사람의 관계와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이런 점들을 드리고 요거는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참 흥미로웠던 것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개인에게 물어보면 유익하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높지만 정부 당국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고 답을 정해놓고 나를 몰아가는 것 같고 나보다는 뭔가 목표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접종하라는 것 같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동의의 수준이 다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당사자 중심, 나 중심으로 접종이든 방역이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서 갖고 왔고 취약 집단은 제가 이렇게 조사해 왔습니다. 확진자분들
그다음에 의료기관 종사자분들, 역학조사관분들, 체감실업자분들, 보건소 인력. 오늘은 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만, 요건 이제 제가 작성했던 보도자료의 주요 결과만 시간상 갖고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코로나19로 응답자 중에 이제 한 30% 가까이가 코로나19로 직접 간접적인 영향으로 실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체적으로도 위험하지만 특히 코로나19라는 걸 이유로 여겨져서 실업이 된 분들의 정신건강이 적신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고 지금 앞으로의 일자리 전망도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데다가 이런 체감 실업자분들의 울분 점수가 매우 아주 높습니다. 왜 울분이 높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19 동안에 나의 노력이 무효화가 되는 경험들이라든지 내가 주변에서 받은 대우나 처우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라고 이제 추가 분석을 해야지만 이 말의 뒷받침을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입니다. 체감 실업자분들의 10명 중에 3분 정도가 아주 심각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라고 응답한 분들 중에서 12% 가까이가 계획을 또 6.3% 정도는 실제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이 롱코비드 혹은 코로나의 이후에 어떤 정신건강에 우선하신다면 코로나19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체감 실업자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과들은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경기도의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517명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니 뭐 그만두고 싶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뭐 예상이 가능한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그만두고 싶어 하시고 힘드신데 그 원인은 결국은 초과근무와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100시간 초과근무의 수치도 10명 중에 3명 수준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이분들의 우울분이나 스트레스의 유발의 원인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감당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시는 민원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잘못됐냐? 그게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변경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주 바뀌는데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언론에서 먼저 나가고 모든 질문이 쏟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조직과 시스템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출처가 되고 있다는 이 스트레스와 울분과 정신건강의 이 타격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 물론 경제적 보상, 예를 들어 인력 확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 그거에 앞서서 혹은 그거와 함께 마음을 돌보겠다. 이분들의 마음을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사회가 돌봐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저는 연대와 협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연대형 롱코비드 마음건강 관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분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시사점이라고 해봐야 별건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고요. 글쎄 저는 이제 지금부터도 계속 연구하고 아까 모두의 선생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시청자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사회자분께 지금부터 그동안의 자료를 잘 정리해서 뭐 좀 저는 성찰이라는 걸 할 만한 그런 감량은 되지 않지만 저도 코로나19 동안에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글이나 영화, 뭐 영상 이런 데서 누군가와의 상실과 이별이 나오면 마음이 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첫 번째 기일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저의 마음에 있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면 성장으로 잘 이렇게 다스려지지 못하면 저의 일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나와 같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아무도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메일 한 통 쓰거나 문자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립과 이 소외 속에 있었다면 절대로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지금의 수준으로 이겨낼 수 없었을 텐데 저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런 지원 속에 있기 때문에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래도 짧은 시간이나마 읊어보면 코로나19 장기화 그 자체가 이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서울 시민을 비롯한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일까의 모든
온통의 신경을 집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겪었던 사람에게 겪지 않은 사람들이 더 취약했던 사람들에게 그 상대적으로 좀 나은 형편의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이 지금부터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소통해 주셨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훈을 찾아서 학습의 동력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그때로 돌아간다면 뭐를 하지 않았겠느냐, 뭐를 했겠느냐와 같은 것들을 지역 주민과의 공청회, 그리고 인터뷰, 그리고 이런 어떤 이메일 수렴 같은 걸, SNS 수렴을 통해서 찾은 다음에 그거를 이러닝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걸 뭐 거창하게 말하면 집단의 지성, 집단의 그 위즈덤이라고, 뭐죠, 그 지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서울시에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교훈들이 저는 나타나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교훈의 마음 건강 영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습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고, 특히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게 지금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빨리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어디를 가야 어떻게, 소위 말하는 내비게이션, 맨날 저는 제가 운전을 하지 않는데 내비게이션을 볼 때마다 저런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정신 건강이나 우리의 신체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문득문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 단순히 신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받았던 쏟아졌던 손가락질 비난, 혹은 나 때문에 내 직장에 피해가 갈까봐 몸이 굳었던 긴 시간의 경직,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거나 가까웠던 어떤 것들이 달라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업부터 어떤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교의 어떤 모임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학습에 대한 것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조심해서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건지, 어디를 나아가야 도움을 받는 건지를 안내해주는 그런 서울시와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명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제 유명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 중에서 지난 2년간 서울 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코로나19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 위험을 어떻게 체화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2년 이상의 계속 진행된 연구 성과의 엑기스가 오늘 발표에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시민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순 교수님 발표를 쭉 듣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아무나 무조건 서울 시민이 꼭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답답한 마음을 겪었고 어떤 답답한 경험들을 했는지를 좀 약간 쓰는 란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위로하거나 공감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약간 기념비처럼, 사이버 기념비처럼 약간 보호하는 역할을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더 고통을 겪고 있었던 분들이 있고, 여전히 그 고통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헤어나오기 더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체감 실업자 같은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유명순 교수님께서는 이게 저술 작업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유, 그 네, 아무나 쓰나요? 책을. 네, 그, 뭐, 협업을 해서라도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축적하신 자료와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또 그런 자료나 데이터에 이렇게 나름대로 붙여놓으셨던 많은 주석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좀 역사를 정리하는 그 사가의 마음으로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서야는 조금 막연하게나마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통계학을 하시는 교수님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숫자는 말을 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석사 때부터 통계를 배웠던 교수님인데, 그 당시에는 와, 참 좋은 표현이다라고만 생각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 저도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이런 수치, 이제 간단한 기술적인 통계지만은 막 복잡하고 정교한 통계 같은 건 학술적인 글이 자료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의미를 길어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좀 막연히 드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그때그때 조사에서는 제가 좀 겁이 많은, 그러니까 말은 씩씩하게 하지만 좀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근데 이게 쌓아지고 보니까 진짜 네, 숫자가 말을 한다의 의미가 조금 이제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아까 그러고 보니 문득 그 최근 게 아니어서 잊었는데 서울연구원하고 함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3회 조사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네, 경향이 다만 오늘의 결과와 큰 차이가 안 나서 이제 갖고 오지 않았는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그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왜 이렇게 조사를 열심히 했냐. 근데 계기가 메르스 때인데요. 몇 번의 발표에서는 언급을 드렸는데, 메르스 때 메르스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즉 2015년 5월에 시작됐던 일인데 2016년도에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굉장히 귀중한 자료긴 하지만 많이들 잊었고, 그 맞아요. 시점에서의 이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기억에 근거한 응답이라서, 아, 이건 좀 한계가 있구나. 근데 음, 그때는 우리의 코로나19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다만 그때, 아,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때 현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때그때의 자료를 가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제가 인식조사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과학 방역이다, 뭐 정치 방역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과학이 정말 힘들게 생각하지만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게 정말 그 과학을 누리는, 그리고 과학 연구 발전에 이 재정이나 여러 조건을 만들어주는 주체인, 뭐 납세자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고 보통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이해가 이 과학의 이해와 이 격차가 다양하게 당연히 있는데, 그 격차를 서로의 대화와 청취, 그리고 의견을 이렇게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좁혀지는 게 성과지, 막 1 아니면 0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누구보다도 과학 집단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은 이런 전반적인 그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무슨 여론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궁금했었어요. 만나지도 네. 못하는 상황에. 근데 조사를 하면 무슨 뭐 기다리는 아이 마음으로 항상, 이번에는 어떤 응답들을 해주셨을까? 도무지 이렇게 뻔한 예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아, 이렇구나. 나랑 생각이 같구나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책임성이 있는 기관이 해외처럼 아예 이렇게 지속 코호트나 이 패널이라고 해서 이제 이 동일한 응답자가 계속 조사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 제가 열심히 했지만 더 많은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더 좋은 정교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다음번 우리의 이 감염병 유행에서는 소위 믿고 보는 어떤 네. 예측 자료, 이런 게 됐었으면 하는 이 굉장히 욕심이기도 하지만 소박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지난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이제 충분한 역할을 해 오신 것 같고요. 사실 자꾸 우리가 이제 지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시민들의 생각이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한데, 유 교수님께서 5월 달, 6월 달, 7월 달에도 계속해서 좀 추적해서 좀 그런 결과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나중에는 진짜 한번 다 깨가지고 진짜요. 그 쫙 펼쳐 보이면은 진짜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야, 유 교수님 그런데 지금 바쁘셔가지고 2부 때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요. 이제 오늘 귀한 데이터 그리고 또 그 데이터에 기반을 둔 유 교수님의 귀중한 식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보시고 시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고 그 시간 자체가 조금 힐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네. 네, 아유, 유 정말 교수님,
네, 오늘 좋은 발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회로 기획됐다라고 들은 이 자리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또 일반 시민분들이 만나고 생각을 나눠서 이제 앞으로의 좋은 기획이나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롱 코비드 후유증과 심리 상태를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더 심도 있는 토론을 김현수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기 전에 광고 영상을 하나 보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려움과 고민을 넘어서 청년 자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와 친구,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Y 생명지기를 통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한 것 같아요. 불안한 게 가장 힘들고 내일 뭐 해야 되지? 기다림의 연속이고 도착지가 모르는 곳을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는 느낌? 그래서 많이 조급하고 힘든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다 보니까 그 타인 때문에 뭔가 내가 진짜 못하나? 이제 3포 세대까지는 뭐 연애, 취업, 뭐 결혼 이런 거였는데 M포 세대는 N이라는 말이 셀 수 없는 그 영어를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내가 뭘 포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청년들이 많이 포기하고 있다는 말 같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청년의 자살률과 사망자 수를 보면 청년 자살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시기는 발달 단계상 본인이 이루어야 할 과업들, 과제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사회적인 진출을 앞두고 있고 취업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적으로도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다양한 관계들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나날이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전에도 아마 동일한 문제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에 대한 문제, 또 사회적인 박탈감 등이 더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부정적인 인지적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아주 경쟁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정으로 알고 그렇게 커왔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 우리는 만들어 왔고, 그 만들어진 사회에서 이 청년들은 도저히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무가치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Y 생명지기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습니다.